예, 안녕하십니까. 오아시스 정진우입니다. 오늘 진행할 세미나는 Heterogeneous Programming with One API and DPC++ 시크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도 이번이 두 번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에 분기마다 해서 4회 정도씩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이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웨비나도 이제 여기 사이트를 통해서 올쇼TV 사이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오아시스로 검색을 하시면은 지난 해나 재작년에 진행했던 내용들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원 API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DPC++라고 하는 랭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원 API 2023년에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에는 핸즈온으로 데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인텔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간단한 예제 같은 것들을 돌려보는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오아시스에서는 인텔하고 이제 파트너 관계로 일적 관련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 API에 이제 관련해서 계속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내용인데요. 처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API라고 하면 이제 인텔의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 컴파일러도 있고 라이브러리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멀티 아키텍처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나 GPU나 FPGA 같은 다양한 장치들을 통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윗단에는 그거에 관련된 오늘 할 이제 DPC++와 같은 랭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컴패터빌리티 툴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언어의 코드들을 이쪽 DPC++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툴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드를 분석하거나 디버깅할 수 있는 그런 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들웨어랑 프레임워크 쪽에서 이제 파이썬 관련돼서 넘파이라든가 오픈VNO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코드를 작성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통합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멀티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랭귀지인 DPC++에 대해서 할 건데요. 지금 이제 CPU 외에 GPU라든가 FPGA 같은 장치를 사용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이제 랭귀지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디바이스에 대해서 병렬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랭귀지들로 많이 쓰는 것들을 표로 이제 작성을 해 놓은 건데요. GPU 쪽 코드를 써보신 분들은 쿠다는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 GPU를 사용할 때 C나 C++ 포트란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는 랭귀지가 이제 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IP, HIP이라는 이제 언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AMD 쪽에서 제공하는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쿠다는 엔비디아 GPU만 현재 사용이 가능한데요.
힙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AMD GPU 두 가지가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플랫폼 쪽으로 오픈 ACC와 오픈 MP를 또 사용을 해서 그 디바이스에 대한 병렬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오픈 ACC나 오픈 MP 같은 경우는 약간 벤더에 종속된 게 아니라 좀 커뮤니티 레벨로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픈 ACC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 컴파일러에서 지원하는 컴파일러들이 좀 한정이 되어 있어서 PGI 컴파일러나 이제 뭐 CC 컴파일러, GCC 컴파일러 이 세 가지 정도에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디바이스도 현재까지는 엔비디아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MP는 CPU 쪽에서는 굉장히 그 90년대부터 이제 써온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제 C나 C++ 포트란 기반의 그런 지시어 기반의 API죠. 그래서 되게 오래된 그런 표준 문법이고요. 현재는 이제 CPU나 GPU에 대해서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AMD, 인텔에 대해서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파일러도 이제 뭐 PGI, CC, GCC, 뭐 인텔 컴파일러 등등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LLVM 기반의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시면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해서 그 백엔드를 사용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원 API에 포함되어 있는 DPC++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클이라고 그 오픈 CL 기반의 그 랭귀지입니다. 오픈 CL도 마찬가지로 그 오픈된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LLVM 컴파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제 백엔드를 가져와서 쓰게 되면은 엔비디아 GPU나 AMD, 인텔 GPU가 다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CPU, GPU를 포함해서 FPGA 같은 다른 장치들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뭐 표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쿠다나 힙 같은 경우는 조금 로레벨 랭귀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오픈 HC랑 오픈 MP는 오늘 따로 소개를 해드리진 않겠지만 그 이제 지시어 기반으로 약간 기존 코드에다가 지시어를 삽입해서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이레벨 랭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랭귀지라기보다 API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DPC++는 그 중간쯤 미디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표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DPC++라는 게 그럼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제 그 뿌리가 되는 거는 그 시클이라고 하는 그 랭귀지예요. 시클은 오픈CL 기반의 그 랭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클이 이제 프로젝트별, 커뮤니티별로 해서 쭉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인텔 쪽에서 제공하는 이제 시클 기반의 DP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플레이 쪽에서 개발해온 이제 시클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AMD 쪽에서 이제 개발해온 힙 기반의 시클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코드플레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에서 흡수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는 지금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클을 사용을 하면 이제 어차피 문법은 표준이기 때문에 동일한데, 그 이제 밑단에서 어떤 그 백엔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 GPU라든가 AMD GPU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은 이제 DPC++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근데 이게 뭐 새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베이스 랭귀지는 C++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줄기의 문법은 다 C++를 따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시클이라고 해서 그 오픈CL 기반으로 이기종 시스템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이제 랭귀지를 추가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이제 include에 이제 시클 뭐 저런 것들을 include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인텔에서 조금 추가한 익스펜션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다 시클로 통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시클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C++ 문법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제 당연히 헤더 파일을 쓰셔야 거기 있는 뭐 함수 같은 것들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sickle.hpp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불러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FPGA 쪽 디바이스를 쓰시려고 하면 그 이제 뭐 FPGA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추가로 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 시클에 이제 덧붙여진 확장성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걸 보면 결국에는 C++ 기반의 시클 랭귀지를 소스 코드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컴파일을 할 때 LLVM 컴파일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클랭이 되고요. 이제 백엔드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별로 뭐 인텔 디바이스냐, 뭐 엔비디아냐, AMD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백엔드를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근데 원API에는 이미 이제 기존 그런 백엔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텔 외의 다른 장치들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일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런타임들이 있겠죠. 그 런타임을 통해 가지고 뭐 CPU, GPU, FPGA, 기타 아키텍처들을 다 통합해서 이제 하나의 언어로, 그러니까 원 소스 코드로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호환성 측면에서 이제 뭐 다른 뭐 쿠다라든가 힙이라든가 이런 랭귀지보다는 호환성 측면에서 좀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장치를 쓸 수 있게 그 고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FPGA 같은 경우에 에뮬레이터를 쓸지 아니면 하드웨어에 이제 직접 그 FPGA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에다가 프로그래밍을 이미지로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에 직접 입힐지 아니면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디버깅이나 뭐 테스트를 진행할지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오토 셀렉터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클 클래스에 있는 저런 이제 셀렉터들을 선택을 해서 뭐 CPU를 쓸지 아니면 GPU를 쓸지 뭐 FPGA에 에뮬레이터를 쓸지 아니면 하드웨어 FPGA를 쓸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샘플 코드를 보면요. 이제 간단하게 그 ABC 어레이가 있을 때 그 이제 C는 A 플러스 B를 계산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벡터를 3개 만들었고 이제 그 벡터에 뭐 어떤 초기 값을 넣었죠.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버퍼라는 걸 썼어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버퍼를 사용하는 방법과 이제 그 USN이
뭐 유니파이드 쉐어드 메모리를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둘 중에 어느 걸 쓰는지는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버퍼를 쓰면 이제 이게 디바이스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스트와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제 쿠다 같은 것들을 접해 보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텐데 이제 어떤 가속기 디바이스가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병렬 코드를 만들려면 메모리 공간이 두 군데가 있죠. CPU에서 접근 가능한 호스트 쪽 시스템 메모리가 있고요. 디바이스 쪽에 붙어 있는 디바이스 메모리 또는 GPU 메모리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디바이스 쪽에다가 어떤 작업을 시킬 때는 그 호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디바이스 쪽에 전송을 시켜주고 계산이 끝나면은 다시 그 데이터를 호스트 쪽으로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쿠다 같은 경우도 그거를 쿠다 멤카피 이런 걸 써가지고 수동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쿠다도 USM 같은 거나 핀드 메모리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DPC++에서도 그런 이제 메모리를 양쪽에 복사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 버퍼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버퍼는 이제 가속기 쪽에 그러니까 디바이스 쪽에 메모리 버퍼를 할당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호스트 쪽에서는 그 디바이스 쪽 메모리에 직접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억세서라는 걸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쪽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억세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커널 함수라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건데 병렬 계산을 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버퍼를 이제 클리어를 통해서 이제 해제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컴파일러에서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성분별로 찍어본 거죠. 그래서 0 플러스 0을 계산해서 0이 나왔고 1 플러스 2를 계산해서 3이 나왔고 이게 이제 쭉 출력이 예상했던 대로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파일 부분은 이제 그 리눅스 쪽에서 C 코드나 C++ 코드를 컴파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C++를 컴파일할 때 인텔 컴파일러가 ICPC였잖아요. 일반 C 코드는 ICC고 그게 이제 LLVM 컴파일러로 바뀌면서 예전에 쓰던 컴파일러는 이제 클래식 컴파일러가 되고 이런 이제 DPC++ 같은 코드를 컴파일을 하려면 ICPX 같은 LLVM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같은 것들은 동일한데 얘가 이제 시클이 들어갔기 때문에 fsicl이라는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제를 그냥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돌아가는 이제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GPU나 이런 가속기를 쓰는 프로그래밍들이 다 이제 비슷한 구조일 텐데 CPU에서 돌아가는 쪽 코드를 이제 호스트 코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GPU와 같은 그런 가속기에서 실행되는 부분을 디바이스 코드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호스트 쪽에는 이제 호스트 메모리 공간이 따로 있고 디바이스 쪽에는 디바이스 메모리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는 종류에 따라서 글로벌 메모리니 로컬 메모리니 쉐어드 메모리니 그런 이제 메모리 공간들이 쭉 들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쪽에선 대부분 전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의 코드들
뭐 시리얼 코드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도 뭐 병렬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CPU 쪽은 이제 일반 시리얼 코드나 아니면 뭐 오픈 MP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뭐 병렬화를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DPC++를 이용을 해서 CPU 쪽 병렬 코드도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어떤 방법을 쓰던 이제 호스트 쪽에 이제 그런 코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호스트 쪽에서 CPU로 계산을 하다가 이제 어떤 핫스팟이나 병렬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은 디바이스 쪽에 계산을 시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DPC++ 모델에서는 서브밋이라고 해서 약간 Q의 개념으로 이제 디바이스 쪽에 작업을 뭐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Q는 뭐 여러 개가 뭐 연속적으로 쭉 제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체적인 어떤 스케줄링에 따라서 디바이스 쪽에서 그런 이제 커맨드 그룹을 하나하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공간이 호스트랑 디바이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버퍼, 억세서 이런 거를 쓰거나 아니면 뒤에 다시 소개해드릴 USM 모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왜 써야 되느냐? 이제 호환성의 문제죠. 그래서 디바이스를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뭐 내가 지금은 뭐 CPU만 쓰지만 언제 뭐 GPU나 FPGA 같은 것들을 쓸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점점 뭐 그런 장치들을 사용을 해야 효율이 올라가는 알고리즘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CPU만 쓰겠다, 엔비디아 GPU만 쓰겠다, 뭐 이렇게 하고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이제 하나의 소스 코드를 개발을 해놓으면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다 쓸 수 있게 되면 좀 호환성 면에서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DPC++는 이제 그런 경우에 쓰면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장치를 쓰기 위해서 이제 뭐 플랫폼이라는 걸 이제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플랫폼을 선택을 하면 그 플랫폼에 해당되는 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 인텔 쪽이나 AMD의 디바이스는 이제 오픈CL 기반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PTX라고 하는 백엔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용할 그 디바이스에 따라서 플랫폼을 결정을 해주고 그 플랫폼에서 또 디바이스를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 플랫폼이나 디바이스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장치를 쓸지가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 이제 뭐 CPU냐 GPU냐 아니면 뭐 FPGA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이스 선택기, 그러니까 뭐 이제 영어로 하면 셀렉터겠죠. 디바이스 셀렉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사용할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같은 경우는 뭐 호스트는 당연히 필수로 들어있기 때문에 호스트는 항상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디폴트 셀렉터를 선택을 하면 그 병렬 성능을 얘가 측정을 해서 뭐 이런 성능 정도가 되겠지만 이제 가장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장치를 자동으로 선택하게 디폴트 셀렉터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액셀러레이터 중에 뭐 어떤 거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CPU, GPU 뭐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FPGA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쓸지 아니면 에뮬레이터를 쓸지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가 되면 이제 그 Q를 기반으로 해서 그 디바이스의 병렬 작업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선순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디바이스가 여러 개가 장착돼 있을 수도 있죠. 뭐 거의 아니면 이제 내가 코드는 개발을 한번 해놓고 이 코드를 다양한 시스템에서 똑같은 코드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시스템에는 뭐 인텔 GPU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은 AMD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는 CPU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아키텍처가 있고 내가 어디서 돌릴지 코드 개발 단계에서는 모든 이제 시스템에서 다 돌아갈 수 있게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제 내가 어떤 시스템에 가든지 이제 적당한 디바이스를 고르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뭐 GPU, 뭐 엔비디아 GPU 뭐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레이팅이라는 걸 통해서 우선순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 Device Selector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레이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그냥 예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뭐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내가 이제 이 코드가 어디서 돌아갈 때 뭐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레이팅을 순번은 따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GPU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에 그 이제 디바이스 이름이 인텔 GPU인 경우에는 레이팅을 3을 줬죠. 그러니까 이제 높은 순서대로 이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셀렉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 GPU가 있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AMD GPU가 있으면 이제 레이팅이 2가 되고 이제 둘 다 없으면 이제 CPU가 선택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인 함수에서는 이제 My Device Selector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스템마다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순번을 매겨놨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코드를 수정해서 저거를 뭐 시스템마다 다르게 고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식으로 셀렉터가 선택이 됐으면 이제 Q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Q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코드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제 Q라는 클래스에 이제 선택된 셀렉터가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계산할 그 부분은 이제 Q.submit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일종의 작업 제출 비슷하게 커널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저도 처음 봤을 땐 좀 생소했는데요. 저게 이제 일반 C 코드나 뭐 포트란 코드 이런 것들만 하셨던 분들은 문법이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저게 이제 C++의 람다 함수라는 형식이고요. 이게 특징이 이제 람다 함수 밖에 모든 변수를 안에서 읽고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DPC++에서는 이 문법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러가 항상 들어가요. 시클의 핸들러가 저 이제 서브밋에 항상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안에서 계산하는 부분은 이제 저 핸들러에다가 이제 뭐 핸들러를 H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H.parallel4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실제 동작하게 할 그 문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은 이제 뭐 싱글 태스크, 패럴렐4, 카피, 업데이트 호스트 태스크 같은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계산을 할 때는 주로 이제 패럴렐4를 사용을 해서 그 시리얼 코드에서 보통 그 핫스팟이 루프잖아요. 그 이제 포문을 병렬할 수 있는 패럴렐4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그 비동기적으로 제출이 돼요. 그러니까 저 서브밋을 실행을 하고 나서 이제 웨이트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음 주를 계속 비동기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계산이 끝난 다음에 뭐 다른 계산을 시켜야 된다 하면은 저 웨이트를 항상 걸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 가속기를 쓰는 코드들하고 비슷한 구성이죠. 예, 그래서 이제 커널 함수와 이제 병렬 커널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병렬 계산을 이제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커널 함수에 대해서는 커널 함수의 이제 규칙이 이제 저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C++에서 됐던 것들이 다 되는 건 아니라 좀 제약이 있으니까 저런 이제 문법적인 부분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실제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제일 이제 이해가 편하시겠죠? 그래서 CPU 애플리케이션의 for loop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아까 이제 그 벡터 더하기, 벡터 add를 계산하는 CPU 쪽의 시리얼 코드죠. 그래서 보통 1024개짜리 어레이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i를 0부터 1024보다 작을 때까지 i 풀로 계산을 해서 c는 a 플러스 b를 쭉 루프를 돌리면 이제 되는 코드일 거고요. 저거를 이제 그 커널 함수로 바꾸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d라는 걸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tem이라는 걸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인덱스를 쭉 1차원으로 1024개를 쭉 만들려면은 id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range를 이제 꺽쇠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 디멘전이 되고요. 저게 1차원 어레이잖아요. 1차원이니까 1이라고 디멘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24는 개수예요. 개수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id도 이제 디멘전이 1인 id를 이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d가 들어가는 변수는 idx가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 idx가 이제 0부터 1023까지 쭉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성이 돼가지고 c는 a 플러스 b를 계산을 하는데 그 시리얼 코드에서는 이제 순서대로 0부터 0,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 패러렐 4로 돌리게 되면은 이제 0부터 1023까지의 1024개의 그 스레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 스레드가 동시에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가 처리할 수 있는 한은 이제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되고 이제 저게 뭐 몇만 개, 몇십만 개 뭐 돼가지고 하드웨어에서도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서는 알아서 이제 스케줄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어쨌든 코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스레드가 1024개가 생겼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병렬 계산을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도 같은 건데요. 이제 아이템이라는 걸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인덱스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한 줄을 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uto idx는 item, get id라고 하면은 이제 저 아이템을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 인덱스를 뽑아내게 되고 이제 동일하게 계산을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d range 커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GPU 쪽 코드를 개발해 보신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텐데, 이게 GPU에 있는 코어가 이제 균일하게 다 올토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계층화되어 있잖아요. 하이어러키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GPU 코어가 있고, 그 코어들을 묶어 놓은 어떤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룹을 또 묶어 놓은 어떤 또 그룹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되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쿠다에서도 그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잖아요. 이제 그리드가 있고, 뭐 블락이 있고, 그 아래 스레드가 있는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워크 그룹이 있고, 워크 아이템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그 스레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가 워크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워크 아이템 하나가 아까 하나의 인덱스를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서브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서브 그룹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심드 모델을 처리를 해주는 이제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브 그룹이 모이면 워크 그룹이 됩니다. 이제 워크 그룹이 쿠다로 치면은 약간 블락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워크 그룹이 모이면 또 그 전체 ND 레인지라는 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커널 함수를 실행을 하면 이제 그 전체가 이제 ND 레인지 커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에는 이제 ND 레인지 클래스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ND 아이템 클래스가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계층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인지를 통해서 글로벌 레인지 사이즈를 주고, 그 다음에 워크 그룹 사이즈를 이제 줄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로컬 레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레인지, 로컬 레인지 이렇게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ND 아이템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그 그림처럼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스레드가 계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글로벌 레인지랑 로컬 레인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그룹의 크기를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 그 시스템에서 알아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1024, 64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아이디랑 로컬 아이디를 이제 저 아이템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추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 cat 글로벌 아이디를 추출을 하거나 아이템 cat 로컬 아이디를 통해서 로컬 아이디를 추출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추출된 인덱스를 통해서 아까 이제 위에 다시 좀 올라가 보면은 이제 저 어레이 인덱스로 적용을 해서 스레드로 병렬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계층적으로 되어 있냐? 그건 이제 하드웨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이제 인텔 GPU의 구조인데요. 엔비디아나 AMD GPU도 사실 비슷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워크그룹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다라는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DPC++는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하나의 코드로 호환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 쪽도 이제 결국은 이제 CPU는 이제 이런 구조는 아니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그룹을 좀 다르게 주면 CPU 쪽의 코드도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보시면 이제 뭐 EU라고 하는 그 계산 유닛이 있고요. 그게 이제 서브 슬라이드라고 하는 걸로 이제 묶여져 있고, 그 서브 슬라이드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GPU 가속기에서 이제 병렬 코드를 만드는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쿠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PC++는 이제 시클 기반이니까 시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오픈CL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픈CL하고 시클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오픈CL 기반으로 좀 추가된 게 시클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제 쿠다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이 표를 보시고 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쿠다에서 이제 S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시클에서는 CU가 되고요. SM 코어가 PE가 되고, 스레드는 워크 아이템, 블락은 워크 그룹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메모리 같은 경우도 그 디바이스 쪽 메모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 이제 쿠다에서 레지스터, 쉐어드 메모리, 뭐 콘스탄트 메모리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시클에서는 이제 좀 그 용어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그 하드웨어를 지칭을 하고 있지만 용어가 좀 다르니까 저 비교표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지스터는 프라이빗 메모리가 되고, 이게 쉐어드 메모리 쪽이 좀 헷갈리는데, 쉐어드 메모리, 쿠다에서 말하는 쉐어드 메모리는 그게 이제 캐시 부분이잖아요. 시클에서는 로컬 메모리가 되고요. 쿠다에서 로컬 메모리는 이제 레지스터에 올라가지 못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결국은 글로벌 메모리 쪽의 메모리인데, 이거는 이제 시클에서는 로컬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양쪽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매니지먼트 관련돼서 이제 비교한 표니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바이스에 따라서 인텔 GPU랑 엔비디아 GPU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이제 여기 세 가지 디바이스가 나와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게 엔비디아 쪽에 뭐 테슬라 K40 옛날 거긴 한데 GPU고요.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인텔 그래픽 카드 이제 GPU P630이라는 이제 GPU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호스트 디바이스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에 따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워크그룹 사이즈라든가 워크 아이템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이제 다르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좀 계산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것도 좀 호환성이 있게 작성을 하시려면은 이제 선택된 디바이스가 뭐냐에 따라서 if문을 통해 가지고 워크그룹 사이즈 같은 것들을 다르게 주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그거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디폴트로 선택이 되니까 그냥 지정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뭐 워크그룹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꼭 저렇게 지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게 이제 저런 값에 따라서 성능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좀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 이제 수치들을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하시면은 빠른 코드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뭐 호환성을 생각하시면 그냥 디폴트로 두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예제 코드를 통해서
잠깐 확인을 하셨었는데요. 이제 그 버퍼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클은 버퍼를 통해서 호스트랑 디바이스 쪽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억세서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실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부분이 처리가 되겠죠. 근데 그 코드를 만드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어세서라는 거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이제 뭐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 카피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법이 이제 2020년에 시클이 좀 이제 CTED라고 해서 클래스 템플릿 아규먼트 디덕션이라는 그 기능이 지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 문법은 이제 왼쪽에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버퍼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할 때 저기 이제 디멘전을 꼭 넣어주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인티저 타입하고 이제 그 디멘전을 꼭 넣어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CTED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선언할 때 사실 저 타입과 디멘전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굳이 내가 뭐 버퍼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디멘전하고 데이터 타입을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식해서 실행이 되도록 문법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문법을 2020년 이후로는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억세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버퍼를 통해서 데이터를 할당을 했을 때 그 이제 억세스 모드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할 건데 리드만 할 건지 아니면 리드 라이트를 할 건지 라이트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드를 이제 뭐 리드 라이트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스탯에서 좀 문법이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드 라이트를 둘 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것도 적지 않고요. 이제 라이트만 하는 경우에는 라이트 온리, 리드만 하는 경우에는 리드 온리, 뭐 이런 식으로 좀 문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차즈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그 라이트를 하는데 이니셜라이즈가 필요 없는 경우, 그러니까 다 덮어 쓰는 경우에는 저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바뀐 문법에서는 라이트 온리, 그 다음에 no init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억세스 모드를 설정을 하시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라이트 온리인 경우에는 이제 저 커널 안에서 제가 저 억세서가 접근이 됐을 때 호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카피해 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디바이스에서 라이트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가 데이터 전송이 언제 필요한지를 시스템이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코프를 이제 뭐 리드 온리, 뭐 라이트 온리 같은 것들로 이제 정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ABC 어레이가 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버퍼를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커널 실행 내부에서는 억세서를 통해서 저 이제 호스트 쪽에서 할당된 저 데이터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드 온리나 라이트 온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이 커널 실행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서브밋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각각의 서브밋끼리의 디펜던시도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실행한 그 커널이 뭐 A라는 어레이를 라이트를 했다.
근데 두 번째 실행할 때 A라는 어레이를 리드를 해야 된다. 그럼 라이트가 끝나고 리드가 돼야 되겠죠. 그걸로 이제 디펜던시도 판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유니파이드 쉐어드 메모리라고 하는 USM 모델입니다. USM 모델은 그 쿠다에도 있죠. 쿠다에 있는 그 USM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퍼나 억세서는 이제 기존의 그 포인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코드를 이제 바로 약간 이제 코드 수정을 최소한으로 해서 병렬 코드로 변경할 때 좀 유용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USM 코드가 버퍼에 비해서는 좀 코드가 간결해지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퍼에 대한 대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프로그래머에게 이제 뭐 이걸로 다 바꾸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코드의 가독성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뭐 이거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프로그래머의 판단에 따라서 버퍼를 쓰거나 USM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쉐어드 메모리를 쓰는 경우는 이제 멜록을 할 때 이제 멜록 쉐어드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호스트나 디바이스 쪽에 어느 한 군데 이 데이터가 할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상의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의 메모리 공간은 호스트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디바이스 쪽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물리적으로는 디바이스랑 호스트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마찬가지로 데이터 카피 같은 그런 이제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밑단에서 이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이제 프로그래머는 그냥 쉐어드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 호스트랑 디바이스에서 상관없이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필요한 경우에 시스템에서 알아서 데이터를 뭐 카피하거나 해서 실행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코드는 사실 좀 훨씬 간결해지죠. 그럼 이제 이니셜라이즈는 이제 호스트 쪽에서 시켰죠. 그 이제 쉐어드로 멜록을 해놓은 저 ABC는 호스트에서도 이제 똑같이 변수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커널 함수 쪽에서도 이제 바로 이제 C는 A 플러스 B라고 이제 바로 넣어주면은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가독성 입장에서는 USM이 이제 훨씬 더 간결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코드가 간결해지고 편해지면 좀 그런 거는 있어요.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 이제 최적화를 내가 마음대로 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만 코드를 작성을 해놓으면 이제 사실 데이터 카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억세서를 쓸 때는 그래도 내가 이게 리드 온리인지 뭐 라이트 온리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필요할 때만 데이터 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도 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코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뭐 컴파일러나 뭐 런타임에서 그 부분을 되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를 해줄 수도 있지만 또 성능이 되게 떨어지게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보장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SM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스코프를 따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웨이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A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B가 실행되도록 뭐 이렇게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저 Q를 만들 때 in order라는 걸로 만들면 얘가 이제 비동기로 실행을 안 되고 순차적으로 A, B, C 순서로 실행이 되도록
저렇게 큐를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아니면은 이제 depends on이라고 해서 내가 디펜던시를 또 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A가 이제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실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C가 실행이 돼야 되는 경우에 이제 각각 그 이제 depends on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제 어떤 게 끝나고 실행이 될지 디펜던시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거는 이제 하나에 대해서 디펜던시를 걸 수도 있고 여러 개에 대해서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의 순서라든가 동기화 부분을 컨트롤하시면 되고요. 아까 버퍼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스코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DPC++의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은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핸즈온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식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하는 부분은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다음 내용은 이제 원API 2023년에 좀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 및 시클 지원에서 그 원API에 들어있는 이제 DPC++ 컴파일러가 결국에는 이제 C++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3년 버전부터는 이제 BF16이라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있잖아요. 하프 프리시전이죠, 보통. 그 딥러닝 같은 거 계산할 때 중간 계산 과정에서 프리시전을 이제 줄여서 속도를 높이는 그런 프리시전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I 쪽 가속이 잘 되겠죠, 예전보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랑 AMD 쪽 GPU를 그 이제 코드 플레이어 쪽에 있는 원API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제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엔비디아나 AMD 쪽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려면 그 LLVM으로 그 소스 코드를 빌드를 해서 백핸드를 가져와서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저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빌드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쪽 라이브러리인 쿠블라스나 이제 CUDNN 같은 것들을 이제 시클에서도 원API 라이브러리에서 변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포트란 컴파일러 쪽은 이제 포트란 이제 최신 문법의 이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돼서 이제 2003이나 2008, 2018까지의 모든 기능이 이제 다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오픈MP 5.0대 기능도 이제 추가가 돼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MP 같은 경우도 이게 컴파일러마다 이게 지원이 되는 기능이 있고 안 되는 기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텔 쪽에 있는 포트란 컴파일러는 굉장히 최신 문법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코어레이 포트란이 통합이 돼서 이제 포트란의 표준 문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어레이 포트란은 당연히 지원이 되고 그게 이제 GPU 쪽에서도 이제 두 컨커런트라는 그 병렬 문법이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이제 MKL,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가 이제 뭐 GPU 성능 최적화가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FFT의 1D, 2D에 대한 최적화가 됐고, 그 다음에 난수 생성기 부분이나 스파스, 블라스, 라펙 등의 기능들도 이제 제공이 된다라는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MPI 쪽에서는 이제 그 GPU 쪽 버퍼를 통한 컬렉티브 통신 기능이 향상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툴이나 디버그 툴 관련해서는 이제 인텔 V튠즈에서 인텔 제온의 새로운 아키텍처인 이제 맥스 버전의 HBM을 이제 사용을 한 성능 향상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맥스 버전에 있는 X링크라고 하는 그 고성능 전송 프로토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역폭 병렬 현상에 대한 문제들도 그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는 그 이제 검색을 하면은 찾을 수 있는 자료고요. 출처는 엑사스카일 컴퓨팅 프로젝트라고 하는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쪽 장치를 쓸 때 이제 시클 백엔드를 쓴 경우하고 엔비디아 쿠다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성능 차이가 이제 어떻게 나는지를 비교를 한 건데요. 뭐 사실 코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건데요. 이제 어떤 코드를 테스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좀 인텔, 그러니까 시클 쪽에 좀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고 쿠다 쪽에 좀 유리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뭐 거의 뭐 0.9, 1점 몇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두 개가 비슷하게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게 쿠다 기반으로 만든 거에 비해서 시클 기반으로 하면 성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성능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MD 같은 경우도 AMD 쪽에 힙 기반으로 돌렸을 때랑 AMD 시클 기반으로 돌렸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뭐 시클이 확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쨌든 대략적으로 시클 쪽이 성능이 떨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도 시클을 썼을 때 성능 저하나 뭐 이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그 현재 다양한 그 아키텍처를 쓰기 위해서 LLVM이라고 하는 컴파일러로 다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클이라든가 뭐 기존의 C++ 같은 경우도 이제 LLVM 기반으로 한 이제 그 컴파일러로 변경이 됐는데요. 원 API도 최근에는 이제 그쪽 컴파일러로 다 변경이 돼서 기존 컴파일러는 클래식 컴파일러로 이제 불리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변경이 됐을 때 그럼 또 이제 우려가 되는 게 기존 GCC라든가 인텔의 클래식 컴파일러에 비해서 새로 나온 LLVM 컴파일러가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성능이 더 좋다라는 이제 이런 문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존 인텔의 클래식 컴파일러에 비해서도 이제 최근에 발표된 2023년 버전의 LLVM 컴파일러를 쓰게 되면은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것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인텔의 최근 아키텍처 하드웨어에 대한 소개고요. 제온 같은 경우에 이제 어드밴스드 매트릭스 익스펜션이라는 게 그 추가가 돼서 그 이제 CPU로 계산을 했을 때도 MLPerf의 그 이제 AI 쪽 성능도 꽤 잘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보시면은 그 B플롯이라고 하는 하프 프리시전 같은 지원도 추가가 됐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AI를 돌릴 때는 CPU가 상당히 느리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새로 나온 아키텍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PU 같은 경우도 성능이 상당히 향상이 됐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데브 클라우드라고 이제 인텔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간단하게는 여기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처음에 그 몇 달 동안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devcloud.intel.com에 들어가셔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제 뭐 그 정보에 대해서 좀 적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정을 발급을 받으시면은 몇 달 동안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그 CPU, GPU, 뭐 FPGA 아키텍처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코드 같은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당연히 이제 원 API에 있는 컴파일러라든가 라이브러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 API를 이제 직접 내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원 API는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인텔 쪽 원 API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눅스나 뭐 윈도우즈나 OS에 따라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설치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이제 따로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데브 클라우드에서 간단하게 내가 코드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가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브 클라우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액세스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로 직접 접속을 할 수도 있고, 뭐 ID 액세스라는 방식을 쓰실 수도 있고, 리모트 데스크탑을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노트북을 해서 노트북으로 접속을 하는 내용이 뒤에 있고요. 이제 그 편하신 대로 자기가 이제 편한 방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로그인 노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로그인 노드에서 내가 뭐 직접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디바이스가 있는 거는 이제 컴퓨트 노드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트 노드에 뭐 GPU든 FPGA든 이런 것들이 있는 큐로 제출을 해가지고 내가 그 자원을 할당받고 거기서 테스트 작업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사인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그게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이게 또 재발급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정이 있으시면 로그인, 사인인을 하시면 되고 없으신 경우에는 이제 레지스터 나우 뭐 이걸 통해 가지고 계정을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정보를 적게 돼 있어요. 뭐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등등 몇 가지 이제 정보를 적어서 가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용도로 이제 발급을 받는지에 대해서 뭐 본인이 맞게 체크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약간 설문조사 비슷하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브밋을 하시면 이제 대부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가 발급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그 이메일에 약간 이제 가상 주소 같은 게 와가지고 거기서 활성화를 하면 이제 그 계정이 활성화가 되고요. 예, 링크는 이제 5일 안에 내가 접속을 해야 되니까 신청하고 뭐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메일에 보면은 뭐 이런 식의 메일이 오게 되고요. 주소 링크를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접속을 해보시면은 거기 접속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제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주피터 랩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시는 게 가장 간편하실 거예요. 뭐 이거 외에도 뭐 SSH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접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피터 랩을 통해서 접속을 하면 이렇게 터미널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처음 접속을 하면 그 이제 로그인 노드가 되고 거기서 이제 내가 qsub이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계산 노드를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qsub을 하실 때는 내가 사용할 노드의 개수랑 그 다음에 그 어떤 디바이스를 쓸지 이런 이제 정보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거기 이제 데브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두 노드를 쓸 거고 젠9이라고 하는 인텔 GPU를 쓸 거다. 그리고 노드당 프로세스 개수는 2개로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쓸 자원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서브밋을 하게 되면은 거기 맞는 자원이 나한테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밑에 할당된 노드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월타임 같은 경우는 6시간이 할당이 됐죠. 그래서 6시간 동안은 내가 접속해가지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면은 저기 이제 디바이스 클래스에다가는 코어, 제온, 뭐 GPU, FPGA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PU 중에 이제 젠9, 뭐 젠11, 아리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 디바이스가 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가능한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셨으면은 이제 GPU를 이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이제 배운 DPC++ 문법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코드 이제 에디터를 하나 여신 다음에 여기서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시면 되는데 컴파일을 하실 때 그 원래는 DPC++ 컴파일러 이름이 dpc-pp라는 명령어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dpcx로도 컴파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시클로 통합이 되니까 dpcx에 -f시클이라는 옵션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dpc-pp로 하시든가 dpcx에 f시클 옵션을 쓰시거나 두 가지로 컴파일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랫폼 인포메이션하고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을 받아와서 출력을 해주는 이제 간단한 코드예요. 그래서 얘를 컴파일해서 돌려보면은 지금 접속한 이 계산 노드에 어떤 플랫폼과 어떤 디바이스가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텔 FPGA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텔 오픈CL
있는데 그 오픈CL은 CPU 쪽 오픈CL 플랫폼이 있고 이제 HD 그래픽스라고 나온 게 GPU 쪽 플랫폼이 되겠죠. 그리고 레벨 제로라는 게 하나 보이죠. 그 다음 줄에 인텔 GPU를 쓸 때는 이제 그 오픈CL 기반의 백엔드를 쓸 수도 있고 이제 인텔에서 자체 개발한 레벨 제로라는 거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제 오픈CL을 쓸 수도 있고 이제 쿠다 기반을 쓸 수 있듯이 인텔 GPU 같은 경우에는 오픈CL, 레벨 제로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뭐 그거는 레벨 제로가 성능이 좀 낮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설명이 있어서 그거는 뭐 확인을 해보시고 뭐 빠른 쪽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클 기반의 호스트 디바이스를 쓸 수 있는 플랫폼도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내가 DPCP 코드를 돌릴 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는 시클 ls-라는 명령이 있어요. 시클 ls-를 쳐보면은 또 내가 사용 가능한 플랫폼과 디바이스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저걸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확인을 했으면 이제 그 앞에 소개해드렸던 코드 중에 그 벡터 애드를 이제 하는 코드를 그 버퍼로 만든 코드예요. 그거를 컴파일을 해보면 DPCPP로 컴파일을 했을 때는 워닝이 하나 뜨죠. DPCPP는 이제 미래에는 안 쓸 거다, 리무브 될 거다라는 거고, 이제 ICPX fsic를 대신해서 써라라고 이렇게 워닝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DPCPP 명령어를 대신에 ICPX의 fsic 옵션을 줘서 컴파일을 하시도록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바뀌는 부분이니까 저렇게 컴파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은 뭐 간단하게 저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게 어디서 돌아가는지는 이제 표시가 되죠. Running on device에서 그 인텔 UHD 그래픽스, 그러니까 인텔 GPU에서 돌아간 거고, 뭐 벡터 사이즈랑 계산 결과가 이렇게 쭉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코드인데 그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내가 이제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클 디바이스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클 PI 트레이스라는 게 있는데 시클 디바이스 필터는 이제 내가 그 플랫폼하고 디바이스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코드 안에서도 셀렉터 가지고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코드 안에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에서 내가 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런타임에서. 그래서 이제 똑같은 코드를 실행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픈CL 플랫폼에 있는 CPU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클 PI 트레이스를 1로 쓰면 1이 true거든요. 1로 넣으면은 이제 실행하면서 약간의 이제 트레이스 정보를 좀 보여줘요. 보시면 이제 플러그인 버전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셀렉트 디바이스의 파이널 스코어라는 게 이제 나름대로 성능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 성능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뭐 1300 정도 되는 이제 스코어를 갖는 오픈CL 플랫폼의 CPU에서 계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계산 결과는 동일하게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그 커널 함수 부분이 디바이스에서 실행이 되는데 그 디바이스를 CPU로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CPU만 쓰는 코드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병렬 실행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디바이스 쪽 코드는 뭐 쿠다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CPU 쪽 병렬화는 오픈 MP로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막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코드를 이런 식으로 병렬화를 해놓으면 이제 동일한 코드로 CPU 온리로 병렬 코드로 돌릴 수도 있고 GPU에서 돌아가는 코드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온 내용은 이제 GPU로 돌린 거죠. 이제 GPU로 지정을 해서 돌리면 이제 똑같은 코드인데 컴파일을 다시 할 필요도 없이 이제 저 부분에 지정만 해주게 되면은 디바이스가 바뀌죠. 플랫폼하고. 그러면 이제 파이널 스코어가 CPU 쪽하고 비교해보면 1300, 1500이니까 더 높죠. 그러니까 이제 GPU 쪽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은 코드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이 최대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이제 CPU 쪽 코드랑 이제 그 C는 A 곱하기 B를 계산을 할 때 CPU 쪽에서 이제 저 3중 루프로 보통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제 행렬 곱하기에 대해서 다들 아실 테니까 이제 이런 3중 루프로 보통 시리얼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병렬 코드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를 출력을 해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GPU나 아니면 뭐 디바이스든 아니면 CPU에서 병렬 계산을 하든 이제 엔드 레인지 커널로 만들게 되면 이게 GPU, 뭐 CPU, FPGA 모든 디바이스에서 다 병렬 계산을 할 수 있는 코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얘가 매트릭스가 큰 경우에는 이제 워크 그룹 아이템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C에서 저 4분의 1 정도 되는 저 영역을 계산을 하려면 A하고 B의 이제 저 영역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일단 A, B를 랜덤 넘버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버퍼로 접근을 하도록 만든 다음에 이제 글로벌과 이제 로컬을 n 곱하기 n짜리인데 16 곱하기 16으로 블락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16 곱하기 16씩 계산을 하도록 커널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쪼개진 부분만 이제 부분씩 잘라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약간 데이터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의 로컬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를 쓸 때도 얘가 그 GPU 안에 뭐 캐시가 있고 쉐어드 메모리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캐시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자세히 하려면 이제 더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일한 코드를 버퍼가 아니라 USM 버전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아시스 홈페이지에 항상 이제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은 올려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채팅으로 이제 물어보시면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PDF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SM 버전으로 이제 작성을 한 예제고요. 뭐 이거는 이제 코드를 살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그 CPU 코드랑 이제 버프를 이용한 코드랑 USM을 이용한 코드랑 각각 컴파일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계산을 이제 동일하게 해보면 이제 이렇게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시면 그 소수점 5자리에서 좀 다른 게 보여요. 근데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모든 병렬 코드가 그렇지만 뉴메리컬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거냐를 이제 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제 보통 CPU만 썼을 때의 그 순차 코드랑 이제 병렬 코드를 비교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뉴메리컬 에러는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게 5개짜리가 틀렸다고 10의 마이너스 5승만큼 차이가 나는 건 또 아닌 게 그게 약간 이제 반올림에서 여기서 보여주다 보면 뭐 조금 작은 오류가 또 여기서는 숫자 하나 차이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메리컬 에러는 좀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음은 이제 그 트레이스 옵션을 이제 주고 USM 쪽을 실행을 해보면은 플러그인 불러온 정보랑 뭐 이런 정보들도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플랫폼을 썼고 어떤 그 플러그인이 실제 로드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려면 자, 시클 PI 트레이스라는 거를 이제 1, true로 놓으시고 돌려보시면 그 정보가 출력이 되니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디바이스 셀렉터를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해서 동일한 코드로 이제 돌려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USM으로 작성된 코드인데 CPU에서도 병렬로 돌릴 수가 있고 GPU에서도 병렬로 돌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긴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채팅으로 해주시면은 이제 지금 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고 끝나고 나서 혹시 질문이 있는 경우는 또 이메일로 또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긴 시간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